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화를 내기로 선택한 걸까요?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종종 외부를 탓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내 해석에서 비롯된다고요. 회의 중 상사가 툭 던진 말 한마디,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던 날이 있다. 처음엔 분명 상사의 말이 무례하다고 느꼈다.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괜히 괘씸하게 보였던 걸까? 그런데 퇴근길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공격하려고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걸까? 마음이 상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그 감정의 화살을 밖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소로 넘길 말에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싶은 때가 있다. 혹시 내 안에 상처받을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만 정작 그 감정의 열쇠는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누군가 내게 불쾌한 말을 했고 나는 마음이 상했다.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 말을 들은 내가 불쾌하다고 느끼기로 선택했기 때문일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상황이 곧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바람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상황,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농담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은 그 농담을 듣고 함께 웃는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정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결과다.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반응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경험, 반복된 해석, 그리고 익숙한 사고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를 탓한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저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괴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정돈되어 있어도 당신은 혼란을 느낄 것이다. 감정은 외부가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다. 별일 아니야. 그 사람이 악의는 없었겠지. 그냥 흘려넘기자. 하지만 감정은 먼저 치고 들어온다. 참으려 해도 가슴은 두근거리고 분노는 불쑥 솟구치고 눈물은 목 끝까지 차오른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꿰뚫었다. 의지는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며 그 의지가 감정을 일으키고 이성이 그 이유를 정당화한다. 즉, 우리는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이래서 내가 화난 거야 하고 이유를 만든다. 감정은 이성이 아니라 습관이고 반사이고 몸의 기억이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사건은 반복되고 우리는 그 감정마저 되풀이하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어제와 비슷한 이유로 화를 내고 비슷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패턴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왜 사람들은 나를 항상 이렇게 대할까? 왜 나는 또다시 이런 관계에 빠져 있는 걸까? 하지만 그 감정은 외부의 반복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반복되는 삶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감정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해석의 방식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결국 감정은 상황이 주는 정답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선택지다. 그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어렵다. 하지만 감정의 뿌리를 찾는 건 가능하다. 그 뿌리는 바로 나의 해석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다. 그 한마디 질문이 당신을 감정의 피해자에서 해석의 주인으로 바꾸는 시작이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받는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남이 한 말은 무덤덤하게 넘기면서도 가족이 던진 말 한마디엔 괜히 가슴이 쓰린 날들이 있다. 특히 자식이나 부모, 연인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마음을 닫게 된다. 엄마는 왜 늘 그렇게 말해? 딸아이가 무심코 뱉은 이 말이 어떤 날엔 그냥 넘기지만 어떤 날엔 깊은 상처로 남는다. 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 그날의 기분이 나빴던 걸까? 아니다. 그 말 안에 내가 기대했던 태도와 다른 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클수록 감정도 크다. 나는 딸이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랐고 말투가 조금 서툴렀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상대는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조심하던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간다. 그때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온다. 첫째는 상처, 둘째는 서운함이다. 그리고 그 둘은 기대라는 뿌리에서 올라온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도 나를 배려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지면 감정은 배신처럼 찾아온다. 감정은 단지 한순간의 반응이 아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며 있다. 그때도 그랬잖아. 항상 나를 무시해왔지.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있었나? 지금 눈앞의 사건 하나에 수년간 쌓인 기억이 포개지고 그 기억은 감정을 더 키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난 지금 이 말 때문에 화난 거야. 하지만 실은 그 말 하나에 덧씌운 모든 지난 기억과 해석이 지금의 감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억은 감정을 확증하고 확증은 해석을 강화한다. 그래서 감정은 점점 단단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한 말보다 내가 만들어낸 상처가 더 커져버린다. 친한 친구와 오해가 생겼다. 평소엔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요즘 부쩍 말이 없다. 문자를 해도 답이 늦고 약속도 흐지부지 된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혹시 나를 피하는 걸까?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벌써 친구가 나를 멀리한다는 해석을 시작했고 그 해석은 감정을 만들었고 그 감정은 나를 괴롭게 만든다. 이처럼 관계 속 감정은 사실보다 해석에 의존해 움직인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사실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 더 강력한 진실처럼 작용한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는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감정과 관계를 마주한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은 내 안의 해석과 기대, 기억에 닿아 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상대가 나쁘다고 확신하는 대신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하고 되물어보는 것이다.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진짜 나로부터 한 걸음 멀어진다. 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안다. 다투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말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는다는 것을. 이번엔 참아야지. 이번엔 다르게 반응할 거야.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감정은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니체는 말한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다.
감정은 우리의 인격 속에 녹아 있다. 태도, 말버릇, 반응 방식, 어릴 적부터 쌓인 기억과 해석, 수없이 되뇌인 상처와 방어 기제들이 하나의 자아 패턴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한다.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익숙한 방식으로 멀어진다. 감정은 습관이다.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느끼지 않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반복할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근원적 충동을 의지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이성은 의지의 도구일 뿐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그저 이성을 가진 충동적 존재일 뿐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미 감정을 느낀 다음 그 감정을 합리화하는 데 이성을 사용한다. 화가 난다. 그리고 나서 말한다. 그 사람이 먼저 무례했잖아.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하지만 실은 그 모든 이유는 내 감정이 이미 솟구친 후에 붙인 말일 뿐이다. 그걸 알게 되면 내 감정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단지 내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중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감정의 자동 반응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틈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안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나는 내가 화난지도 모르고 상처받았는지도 모르며 상대를 탓하는 데 온 에너지를 써버린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와 감정 사이에 한 걸음의 틈이 생긴다. 그 틈은 아주 작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틈은 나를 피해자로부터 관찰자로, 관찰자로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 선택이 가능해질 때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바뀐다. 우리는 철학을 거창한 사유라 생각하지만 사실 철학은 내가 지금 이 감정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다. 외부의 사건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내 몫이다. 니체는 말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반복되는 삶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라 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너의 진심이라기보다 내가 반복해온 습관이다. 이 모든 말은 결국 하나로 향한다. 감정은 바꿀 수 없지만 감정과 나 사이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감정은 나의 일부다. 하지만 내가 전부는 아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며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감정 위에 다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내가 조용히 건너가는 강이 된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오늘 내가 느낀 이 감정, 그건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한 내 안의 패턴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 철학이라는 삶의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감정은 늘 먼저 다가온다. 불쑥 가슴 속에서 치밀고 오르고 때론 너무 아파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감정이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에 내가 그렇게 반응한 데는 내 안에 기대, 해석, 기억이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그 상처는 감정의 거울이 되고 그 거울을 통해 세상을 다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철학은 묻는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노예인가요? 아니면 해석의 주인인가요? 그 질문 하나로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한 장면이 된다. 다음에 또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 이 감정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 그 물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감정은 내 것이지만 나는 감정보다 더 큰 존재니까.